민경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우입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이재명 영웅을 만드나요? 한국에서 소영웅을 만드나요? 자, 이것부터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들이 지금 이재명의 쉐쉐 발언 이후에 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있죠. 바이두. 인기 검색어 2위까지 올랐습니다. 우선 이 문제, 중국 관영 매체들의 이재명 발언 보도 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지금 그 동아시아가 점점 더 화약고로 지금 진입하는 양상인데 중국이 인도태평양 사령관 미국에 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좀 보고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시진핑 체제가 시진핑의 종신집권 체제 이거를 좀 가속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의 파트너가 절실했던 참에 이재명 대표가 좀 뜻하지 않게 친중적인 성향의 발언과 행보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반색을 하고 정책으로 이용하려는 형국으로 봅니다. 일단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먼저 그 문제를 짚어보고 계시는군요. 예. 동아시아 전략에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재명 대표 발언 이후에 바로 보도한 게 아닙니다. 한 사흘 지나서 25일부터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는데 사흘간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은 중국 관영 매체들의 특성상 중국 공산당 또는 중국 당국의 통제하에 있죠. 검열을 하고 통제를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관영 매체들은 그 사이에 중국 공산당 또는 중국의 선전 당국의 지침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지침에 따른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중국 언론이라는 게 일종의 관영 매체니까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따른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며칠 뜸을 들여서 이런 보도를 하는 것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 저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를 이제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커지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고리로 해서 중국이 염원했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역효과 중국의 대대적인 보도가 낼 수 있는 역효과보다 이재명 대표를 띄움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한국을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략할 수 있다. 예, 중국 매체들 보도 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좀 따져볼게요. 이재명 대표 발언 중에 찝쩍거린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찝쩍거리냐. 왜 중국에 찝쩍거리냐. 그 찝쩍거리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찝쩍거리냐의 함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중국 매체들이 이 찝쩍거린다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중국어로 자우러,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초야죠. 자우러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자우러 용어는 어떻게 쓰여지냐? 약자가 강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쓰는 말이다. 약자가 강자의 심기를 건드린다. 이걸 다시 한번 이 번역의 뉘앙스를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 왜 소국이 대국에 왜 대드느냐 하는 것을 용어로 좀 해석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뭐 중국어를 잘 모르지만 자오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강자가 또는 그러니까 별로 영향가 없는 일에 이렇게 관여하고 이런 투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약자가 강자한테 쓸데없이 개긴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의 맥락도 저는 후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자가 하는 일에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적당히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해야만
탈이 안 난다 이런 뜻으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매체들이 이거를 뭐 짜오로 그러니까 왜 강자한테 대드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중국 미중 외교론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이라는 강대국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약소국이 쓸데없이 강대국의 일에 말리다가는 문제를 그르칠 수 있다라는 배경을 갖고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좌우로를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 충분한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이 주한 중국 대사를 찾아갔을 때 일종의 이제 쓸데없는 곳에 배팅을 했다가 화를 당한다. 예. 그런 식의 발언을 약간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비슷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군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DNA 자체에 중국에 대한 저자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뿌리로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뿌리는 반미론이거든요. 386의 반미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반미하기는 어려우니까 노무현 정권쯤에서 나온 게 등거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거리론 그리고 광해군의 중리외교 같은 게 본질에서는 한국은 약소국이다. 그래서 미중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껴서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것들을 깔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이 약소국이고 그다음에 한국은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 저자세가 그 이론 자체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어떤 사상 패러다임 또는 이론이 어떤 태도로 구현된 거다. 싱하이밍 대사와의 관계에서는 사진을 그렇게 찍으면 안 된다고 난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국의 당대표가 손을 좀 조아리고 있는다랄지 이런 표정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정이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전 실수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본심이 그 일종의 은연중에 표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상전을 받들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것도 싱하이밍은 뻣뻣이 이렇게 마치 부하한테 절을 받듯이 하고 이재명 대표는 진짜 상전한테 절을 하듯이 고개를 바싹 숙여가지고 하는 모습이 사실은 노출됐잖아요.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문제지만 중국인들에게 비친 모습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마치 소국이 대국의 그 대사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진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를 조금 더 고려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진 자체가 주는 이미지는 뭐 이재명 대표한테 결정적인 실책이라고, 그러니까 두고두고 얘기가 나올 만한 사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크게 쟁점이 안 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외교, 안보 이런 데서는 사실은 너무 한국의 사이즈에 비해서 쟁점이 좀 안 되는 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종섭 대사가 어쨌느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몇 배는 중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중국의 네티즌들이나 중국 조야에서 그 사진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어떤 생각들을 많이 달리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콩처럼 대우해도 된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언론이 어떻게 이제 이번 이재명의 쉐쉐 발언을 했는지를 한번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볼까요? 웨이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치인조차 중국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마침내 한국에서 정신이 멀쩡한 인물이 나타났다. 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그러죠. 중국 매체의 한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재명이 한국 정치에서 비중이 큰 인물이다 보니 중국에서 그의 발언이 한국 민심을 대표하는 발언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건 이제 이재명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 한 측에서는 한국 정치인 저런 이재명은 그래도 오만한 태도를 좀 반성하는구나 뭐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양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같은 인물도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최초가 아니죠. 이재명이 단식을 하고 있을 때는 영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법정 출석하는 것까지 영상을 만들어서 수십 개의 영상이 막 돌았죠. 댓글도 굉장히 많은 댓글이 돌았고 중국 네티즌들이 마치 한국의 영웅은 이재명인 것처럼 띄우기 시작했었죠. 중국은 중국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국가이죠.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한양대에서 과거 있었던 일이라든가 중국인들이 보여온 외교 유학생들이 보여준 모습이 있죠. 호주, 캐나다에서 중국 화교나 유학생들이 보여준 아주 거친 중국 민족주의를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봐왔는데요. 이재명은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또는 이재명을 중국의 우군으로 자기의 친중 인사로 만들겠다고 하는 일종의 중국 공산당의 외교 전략 또 수법 이렇게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저는 이제 향후에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급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한국이 정상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취하기도 전에 스스로 굴복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그러니까 그 중국의 대인근 외교 전략인데 홍콩에서 보여준 모습 그리고 대만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위협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시종 위협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러니까 주변 강국을 이게 설린 우호 관계 뭐 이런 게 아니라 강압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어떤 의도를 관철시키는 형태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두다가는 외교고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우려할 만한 거는 이러한 중국의 위압적인 외교 전략을 한국의 어떤 세력이 그것을 끌어들이는 어떤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등거리론자들, 한국의 약소국론자들이 그런 역할,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맥락은 좀 끊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이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을 어떻게 구상을 하더라도 미리 이렇게 저자세로 굴복하고 들어가는 것은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쉐쉐 발언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한국의 일부 어떤 중국의 위압적인 외교 전략에 굴복하는 듯한 이런 것들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리안님이 이렇게 댓글 주셨네. 조선시대 굴종시대를 잊은 이재명 대한민국 떠나라 하세요. 중국에 가서 살도록 해야 됩니까? 예. 이구양님이 법카로 먹고 산 이재명은 국민 혈세로 생색내며 25만 원 준다고 하고 한동훈은 세종시 이전 마무리에 세종시와 서울 둘 다 발전시키겠다는 진심이 느껴지는 정말 잘하는 정책. 한동훈의 세종시, 여의도 서울 발전 그 문제까지 지적을 해주셨군요. 예. 계속 한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좀 댓글을 또 이재명의 쉐쉐 발언, 중국의 외교 전략, 또 중국의 공산당의 어떤 침투 방법, 우리 내부에 있는 친중 스파이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공자학원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적절히 의견을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민경훈 비대위원께서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좀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를 그러면 여쭤볼게요. 하나의 중국, 사실은 대만은 이제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독립된 국가로 보지 않는 거죠. 하나의 중국은 시진핑 국가 전략의 또는 중국의 국가 전략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경제정책이나 경제사회정책도 있죠. 공동부유, 이런 이제 국가 전략이 있습니다만 대외교 전략 또는 국가의 통합 전략, 통일 전략으로는 하나의 중국 전략이 시진핑 중국의 핵심 전략인데
시진핑은 지금 헌법을 수정해서까지 3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27년이면 4연임에 도전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 4연임에 도전하기 위한 확실한 명분이자 시진핑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기 지도력 강화를 위해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 이런 것들 속속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도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시진핑의 또는 중국의 장기 집권 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바로 미국을 비롯한 자유국가들의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이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즉 중국이 힘으로 대만을 침공한다든가 점령한다든가 이런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 등의 군사적, 국제적 개입을 굉장히 싫어하죠. 내정 불간섭 뭐 이런 입장에서 그간의 중국은 태도를 취해왔죠. 그런데 이재명의 발언은 그와 중국의 노선과 상당 부분 등치되는 비슷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하느냐. 간섭하지 마라. 중국 문제에 찝쩍거리지 마라. 이런 문제를 볼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중국의 큰 전략 속에 이재명 발언의 의미가 좀 상당히 있다고 중국은 평가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홍콩이나 대만을 자기의 영향력 하에 둘 때 군사적으로 하는 건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대만 문제를 실제로 군사적으로 침공을 하거나 개입을 했을 때 이건 상당한 후과를 치르는데 그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게 문화적, 정치적으로 대만을 친중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홍콩의 경우에도 그렇고 대만의 경우에도 그렇고 내정에 개입해서 친중 세력을 부식해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중국에 끌어들이는 게 훨씬 효과적일 텐데 사실은 홍콩 대만은 어떻게 보면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예. 중국도 한국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어떤 세력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럴 때 한국에서 이를테면 친중 성향의 정치인, 친중 성향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반중 정서가 확산돼 있고 친미적 분위기가 많으니까 그런 고리를 찾지 못하다가 지금 민주당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그런 여지를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일련의 발언과 행동들을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중국이 한국의 영향력을 부식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논리 구조 자체가 좀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희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당한 희소식이다. 예, 이구양님, 민주당의 뒤에는 중국과 북한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이기면 미군 철수론이 거세지고 한미 동맹은 흔들리고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종주국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실제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미군 철수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 문제는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미군 철수론은 생각보다 임박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서 하나는 당장 11월 달에 지금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군 철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 내에서 논리적으로 보면 미군 철수로 연결될 수 있는 생각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군 철수론은 그냥 옛날처럼 막연한 얘기는 아닌 상황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재명은 어쨌든 대만 해협 문제, 양안 문제가 왜 우리하고 무관하느냐 이런 얘기했는데 진짜 무관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중국이 동아시아해, 뭐 중국으로 하면 동중국해라고 보통 표시를 하죠. 저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동아시아해, 남아시아해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데 중국 위주의 어떤 표현 방식보다는 객관적인 용어, 다른 국가들과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볼 때 동아시아해, 남아시아해, 남아시아를 남중국해라고도 하죠.
남아시아해를 만일 중국이 실제 군사적으로 장악하거나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그 지역을 장악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대만 해협에 만일 실질적으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직접적으로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그 지역의 해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하고 한반도하고 무관합니까? 대만 해협 문제가? 지금 이렇게 앵커의 어떤 얘기나 그다음에 기초적인 자료만 확인해도 중국 대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국의 야당 대표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황당무계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일종의 고립주의, 등거리 외교이라는 자체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만이 벌어지면 당장 그러니까 물동량의 문제가 되고 당장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개입을 할 거고, 세 번째는 북한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그대로 보고 있을 거냐라는 건 뭐 거의 뭔가 좀 액션을 취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중국 대만 사태는 한반도의 경랑을 몰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고립주의 등거리 외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게 전혀 현실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저 생각의 뿌리가 어디일까? 그리고 저게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에 어떤 징검다리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주장을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상식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대만 전문가들 또는 미중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적어도 저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런 건 누구도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데, 이재명이 유독 쉐쉐 발언과 같은 그러면서 찝쩍거리지 마라 이런 발언은 이 메시지를 계속 한 번이 아니고 유세장에서 논란이 되도록 계속 그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떤 메시지 또 어떤 의도로 계속 발산한다고 봅니까? 저도 이제 쉐쉐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가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면 그래도 이해가 될 텐데, 제가 전후 맥락을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얘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중국에게 우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친중 노선을 걸을 거니까 민주당의 어떤 승리, 집권에 어떤 좋은 영향을 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일까라고는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DNA 체질이 현재 일어난 외교안보 문제를 경시하거나 그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현실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어떤 고립주의, 등거리 외교론을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뭐 후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친중 노선을 걸어서 중국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한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근데 민주당의 어떤 체질, DNA가 현재 상황을 그렇게 보도록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좀 능동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발언이 아니라 능동적인 발언을 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국내 정치 문제에 가려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외교안보에 관한 시대착오적인 상황과 어울리지 않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중국이고요, 하나가 일본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법치나 뭐 이런 관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리더지만, 더 크게는 외교안보에서 상당히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는 리더로 보입니다. 시대착오적 DNA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본질적 문제다. 이제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럼 그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큰 우리 현대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를 살펴본다면 6.25 전쟁이 되겠죠.
이념적 극한의 대립이 전쟁으로 일어났었죠. 미소 양 국가의 점령 상태에서 독립된 길을 가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길이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2년이 지나서 전쟁이 일어난 사건이라 6.25 전쟁은 큰 우리의 역사의 분기점이 됐죠.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어쩌면 공산주의 실체를 또 뚜렷이 각인하는 그 역사적 징표가 되기도 했죠. 6.25 전쟁 이후에 특히나 1980년대 이후에 학생 운동을 비롯해서 각계의 재야 인사라고 불리는 좌파 지식인들 또 각계 운동권들은 상당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경도된 좌파 사회주의자들이었죠. 그들에게 있어 모택동, 중국 이런 아까 DNA라고 얘기했는데 모택동이나 중국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습겨가면서도 남겨져 있는 것이 여전히 이 친중, 친북 이런 것에 이제 기본 바탕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DNA 체질에 이 1980년도 이후에 형성되어 왔던 이런 이념적 평양성의 독소 이게 깊게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외교안보 노선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2020년대의 세계 질서가 어떠한가, 동아시아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고 평가할 필요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8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형성했던 급진주의, 주사파니 막스 레닌주의니 이런 것들을 갖고 평가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중국 대만 사태가 한반도에 무슨 영향이 있는가 이건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2020년에 외교안보 현실을 갖고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한 얘기처럼 보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과거의 DNA를 파헤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대륙파,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사회주의 노선이 주로 대륙적이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자본주의 노선이 해양적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충돌한 것들을 기원으로 해서 8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그 주류 질서에 반하는 대륙파, 사회주의파가 운동권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운동권에 어떤 깊숙이 개입하진 않았지만 운동권스러운 문화와 영향력들을 갖고 자랐고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대륙 친사회주의 영향력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것이 영향을 주어서 지금 좀 비틀린 외교안보 노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친사회주의로 압축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압되는 대륙 문명의 그 깊숙한 뿌리가 현재 이제 작동하고 있는 그런 문제로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의 쉐쉐 발언 이후로 그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까지 살펴보니까 중국이 왜 이재명을 띄우는지 또 이재명은 왜 쉐쉐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는지 그 근본적인 함의는 무엇인지 또 그 바탕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먼저 좀 다뤄봤고요. 좀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어제 만났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정광재 대변인과 함께 사저를 찾았죠. 유영아 후보가 그 세 사람을 이렇게 맞았는데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한 30분간의 그 비공개 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를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이후에 어떤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좀 뒤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장면을 보셨어요? 저는 뭐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과 별도로 우리나라의 그 전직 대통령들이 좀 불행한 길을 걸었던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실대로 역사적 공적은 역사적 공적대로 하더라도
전임 대통령과 현직의 어떤 리더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걷는 생각을 갖는 거는 그런 길을 걷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동훈, 박근혜, 한동훈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대통령도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보기 좋았던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국힘의 처지와 관련 있잖아요. 국힘 뭐 여러 가지 지금 국힘이 열세 상태에 있기 때문에 1차로 무엇보다도 보수 세력의 결집이 시급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일단 선결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중도 세력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신적인 영향력, 어떤 정책 영향력이 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수 결집 차원에서 기획되고 그다음에 실행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박 대통령이 특별히 또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서해수호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단합이 중요하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매우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단합을 강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 같죠. 네. 그러니까 메시지라는 건 그러니까 그냥 덕담만 주고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얻고자 싶은 거는 그러니까 보수 단합에 필요한 박근혜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지원인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그냥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도 보수 세력이 결집하고 발전을 해야만 본인에게도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어떤 적절한 역할 분담과 단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덕담은 넘어서되 아주 본격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 그런 선에서 나름 워딩을 조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16년에 탄핵을 직접 경험을 했던 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부에 함께 뜻을 같이 해왔던 정당 내부의 인사들, 예를 들면 특별한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동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직접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분의 정당 또 집권 여당 세력은 즉 집권 세력들은 그 내에서 분열하지 않고 단합을 강조한다는 체험적 어떤 이야기도 담겨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보이죠. 예,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견을 과도하게 표현해서 분열로 가면 공멸을 한다 이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보수 진영의 어떤 전임 대통령 또는 어른으로서 적절한 멘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절하다는 건 그냥 덕담만 하는 건 무의미한 얘기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추상적이고 모호하면서도 필요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이 분열로 치달았을 때 어떠한 후과가 있는가를 잘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멘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처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노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층 내부의 결집이 지금 시급하다, 중요하다. 흩어지는 보수층 내부에도 결속을 통해서 이후 확장을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일부 이제 정치평론가들은 여기에 보수층 결집뿐만 아니라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에 대한 보수층 또는 대구 민심이 일부 상당히 우려를 표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았냐 이런 이제 분석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 보수층 결집이나 도태우 후보에 따른 대구 민심을 좀 다독거리는 또는 박 대통령의 어떤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조금 더 보완하고 해결하는 것 이외에 의도와 다르게
어떤 것을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보여졌을까요?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잖아요. 만약에 그 도태우 문제나 장해찬 후보의 문제를 꺼냈다면 그건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만남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태우 후보를 뭐 공천이 탈락했는데 뭘 해달라 이렇게 한다면, 근데 그런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거보다는 보수 세력의 어떤 위기감이 더 심화된 상태고 그 문제를 수습하기도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보다 좀 큰 문제, 추상적이지만 보다 큰 문제를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적절했고, 그 양자가 그 보여주는 멘트는, 그러니까 국힘의 열위 상황에서 보수 세력의 단합이 필요하고 그 단합의 고리는 윤과 한의 갈등을 조절하는 거다, 갈등을 봉합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나름 적절히 어른스럽게 처신했다, 양자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을 좀 하나 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악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검사 대 피의자 신분으로서 만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과거 검사 시절에 국정농단에 관련해서 구형을 또 한 검사란 말이죠. 그런 이제 악연이 과거에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과거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합과 화해의 과정을 거쳤고, 또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남도 됐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자고 했을 때 박 대통령 입장에서 과거에 만일 문제에 계속 얽매여 있었다면 그냥 지금 만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거절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의 매듭이라는 거, 이런 걸 지금 직접 푼다는 생각을 상당히 깊게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당히 하여튼 좀 껄끄러운 관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감정이 남아있을 법한데 어쨌든 그런 거에 연연했다면 저런 광경은 나오기 어려운 건데,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고통이라는 게 적지 않은 고통, 상당한 고통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저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정리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내공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역사적 매듭이 있다면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쪽 동네는 뭐가 문제냐면 과거를 진실되게 대면하는 태도가 없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무작정 추앙만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공과를 공정하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역사적 매듭은 옳지 않은 거죠. 반면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도 그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 역사적 매듭을 지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네요. 네, 다른 이슈 한번 좀 더 넘어가 볼게요. 가장 지금 핫한 이슈는 역시 그래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가장 지금 핫한 이슈라고 볼 수 있죠.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되느냐에 따라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뭐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전의교협, 그러니까 전국 의대교수협의회라고 그러죠. 전의교협 회장단과 만남 이후에 윤 대통령이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 면허정지 좀 유연한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건설적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료계와 논의를 해라. 어제는 의료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그제부터 쭉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흐름, 한동훈 위원장 또 대통령 나서는 의료계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려고 하는 전체 흐름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 너무 갈등이 고조돼 있고, 네.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가지 차원, 하나는 보건 의료 맥락에서 어떻게 문제가 풀려야 되는가,
그다음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풀려야 되는가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 노동조합 같은 경우도 이제 상황이 엄중해지면 이게 갈등이 수습되거나 해결의 단초를 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수습될 때가 됐다.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몇 군데 어제 전화도 좀 돌려보고 이랬더니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의사들 모두 상당히 강경한 입장에서 상황을 거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은 굉장히 엄중한 상태로 갔고 대화의 물꼬가 트여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굳이 좀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골든 타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불과 한 며칠이면 상황이 흐름이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예상할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땐 결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결렬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지금 대학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그다음에 의료 현장에서의 피로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보이는데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상당히 상황은 굉장히 악화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여론은 반대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수를 쓰면서 결렬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입지는 좀 보호되는 측면이 있고 타협이 되는데 총선 전에 합의가 될 수 있는데 합의가 되더라도 모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철회하는 의대 정원 같은 거를 철회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 나아가 범여권의 입지가 무너질 거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여론이 좋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반면에 의대나 보건의료 쪽에서 양보하면서 타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저는 의대 정원 문제를 적절히 타협해서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게 총선 문제랑 연관됐다라는 거를 좀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좀 역할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악역을 맡아주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의구심이 돼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지금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은 엄중하고 문제가 타협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녹록치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협의 어떤 방향과 타협의 내용에 따라서 정치적인 손익 계산은 좀 복잡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의료계도 사실은 이게 하나의 목소리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의대 정원을 단 사실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어떤 의사층들이 있어요. 이번 의협 당선자는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당선되자마자. 오히려 줄여야 된다, 늘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만 늘리는 규모에 대해서도 장기간 10년간의 어떤 계획을 잡고 뭐 한 500명이든 1000명이든 장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가되 중간에 점검하는 그런 것들을 좀 착실하게 하자. 이런 것까지 백과쟁명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점에서 타협이 가능한지 또는 협상의 원칙을 잃지 않으면서 합의가 가능한지 이게 좀 복잡하고 전공의는 또 전공의대로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 타협점이 무엇인가 이런 건 하나의 안으로 딱 제시하기는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만일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총선을 지나간다는 것의 하나의 가설, 또 하나는
어떤 방향이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협을 하되 뭐 처리하는 뭐 이럴 텐데 총선에서 어쨌든 의대 정원 문제, 이 문제가 미치는 영향 정도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그러니까 보건의료 현장이 대혼란이나 아수라장으로 가면서 정부의 어떤 정책 능력 또는 상황 관리 능력이 의심을 받으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서 떠도는 200석 뭐 이런 것도 200석이라는 게 민주당 200석이죠. 이렇게 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소망했던 거는 극적인 타결이잖아요. 네. 의대 정원 문제를 좀 타협을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상황을 극적으로 타결하는 모습인데, 저는 이게 당연해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형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정치적인 거와 보건의료적인 측면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국민 다수의 여론이 그러니까 정부의 안이 관철돼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면서 결렬이 됐을 때 정부는 아마도 의대 쪽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치적인 집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건의료 어떤 상황이 복잡해질 때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태도를 그냥 고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 여론에 편승해서 보건의료 상황은 수습하지 못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이득을 챙기는 거죠. 이건데 정치적으로 이제 상황을 관리하는 건데, 그 두 번째 맥락에서는 총선에서는 좀 중립적인, 총선의 영향은 좀 중립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세 번째는 상황이 관리하지 못하고 통제불능 상태로 갈 때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극적인 타결,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이 빛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것도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그것도 아니고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정치적인 상황을 좀 관리하는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그에 따라서 각기 미치는 정도나 파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문제 하나 좀 다뤄볼게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죠. 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여론조사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단 높게 지지율이 나오는 거 하나 추세로 잡혀 있는데, 주요 여론조사, 즉 한국갤럽 같은 여론조사 했던 조사를 보면 20대의 지지율이 아주 낮습니다. 뭐 2%, 3%인 경우도 있고 좀 어떤 경우는 3 내지 5%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아주 20대는 굉장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유세 현장에 가면 주로 한 4050 이렇게 지지자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20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이렇게 20대의 지지율이 냉담한 이유, 4050은 막 상당히 좀 열렬하게 하는 것처럼 일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데, 20 세대들이 이 조국 또는 조국혁신당에 굉장히 비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겠어요? 조국혁신당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세대 간 패러다임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40, 50대와 20, 30대가 현저히 다른데, 20, 30대는 조국 가족의 불공정을 받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지지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중남미에서 벌어지는 정치 현상과 비슷한 걸로 보는 것 같은데, 반면에 40, 50대는 민주화 운동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조국이 문제가 있지만 조국을 수사했던 검찰이 기득권자로서 더 문제가 있다라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조국 문제를 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40, 50대랑 20, 30대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랑 연동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 40, 50대는 좀 부유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상당한 정도의 재력가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중년 민주화 세대가 말로는 민주화를 외치지만 경제적으로는 특권 집단이라는 거를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 30대는 역시 두드러지게 말은 못하지만 공정 이슈라는 게 기회의 공정을 넘어서서 네가 갖고 있는 자산, 부의 공정성을
향후에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조국 혁신당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세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데 의구심은 들어요. 지금 20대가 제기하는 공정 문제, 즉 불공정의 상징 인물로 조국의 어떤 행태, 뭐 입학비리 이런 혐의와 관련해서 상징적으로 봤는데 4050 세대들은 사실은 20대의 지금 청년들의 다 부모들이잖아요. 예. 자기 자녀들이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난 한 20년 전, 30년 전에 이념적 선회 받은 것을 아직도 못 벗어나서 자기 자식이 지금 입학으로부터라든가 경쟁사회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아픔, 그걸 깊이 공감을 못해서일까요? 이 사건이 처음 터질 때는 20대의 어떤 강한 뭐랄까 뭐 비판이랄까요? 이런 거 나오면서 부모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라 있는 평가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 보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긴 하잖아요. 예. 조국 사태가 났을 때 저는 기존의 진보 세력이 한 3대 7로 양분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게 30, 그 다음에 조국을 옹호하는 게 한 70 정도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조국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세력이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의 여진이 지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로는 그러니까 그 자산 재분배,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도 50대가 나름 느슨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문제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랄지 정치적 기회의 어떤 공정성이랄지 이런 문제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려는 어떤 과거의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고 그다음에 기득권을 챙기려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단적으로 이번 총선만 해도 청년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우려할 만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조국 현상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기의 부와 권리를 독점하고자 하는 40, 50대 중년층의 어떤 이해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추상적으로는 20, 30대 청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는, 이번 총선에서는 그것도 사라졌죠. 청년 얘기는 거의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자기의 이속을 챙기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 매체가 20대의 젊은 20대들을 인터뷰를 했었죠. 거기에 보면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에 관한 인터뷰인데,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 되는 현실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반응한 분도 있고요. 평생 혹독한 경쟁을 해온 20대가 제정신이면 조국을 지지할 수가 없다. 20대는 조민 때문에 부당하게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취업할 때까지 지긋지긋하게 시험 보고 경쟁한다. 조국은 교수 부부 인맥을 총동원해 억지로 자녀에게 스펙을 챙겨줬다가 적발당하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이런 이제 여러 뭐 이외에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조국 혁신당이 이제 초반에 뜰 때 이게 뭐 오래 가겠느냐, 좀 가라앉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조국 혁신당이 뭐 파란 불꽃 펀드인가요? 예, 펀드 모집을 하니까 일단 54분 만에 200억이 모였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이게 실체가 이제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집중된 지지층이 움직여서 이제 하는 뭐 어떤 집중적인 어떤 효과일 수는 있는데, 지금 한 25%, 어떤 데는 뭐 30%까지 지지율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일부 뭐 그걸 좀 너무 과하게 표현된 걸 뺀다 하더라도 20% 이상대의 지지율이 상당히 나오는데, 이게 실제 투표로, 비례정당 투표에서 투표장으로 가서 진짜로 한 25%, 30%, 뭐 20% 이상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조국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하나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현상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은 후자임이 명백해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계속 나오는 게 교섭단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15석 정도를 얻고 다른 소수 정당과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꾸리는 건데 아마 그게 구체적인 어떤 쟁점이 되겠다. 그 정도로 지금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구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군요. 교섭단체까지 상당히 목표로 하는 뭐 180석, 200석에서 개헌선까지 넘어보자. 이거 조국이 출발할 때부터 이야기를 해왔죠. 지금 탄핵론, 타백론 자체가 200석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 말들이죠. 다. 예, 오늘 민경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중국 후 이재명 띄우기 어떤 것에서 시작되었는가, 지금 중국 관영 매체들이 왜 저렇게 들고 나서서 이재명을 띄우고 있는가,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조국 혁신당 문제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여러 문제 좀 소상하게 분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